대전 파남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배심원들이 3일 동안 참여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입니다.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작은 아파트. 자, 집주인은 A, 이웃은 B, 신고자는 C로 칭할게요. A의 집이에요. B와 C가 저녁 8시 30분에 들어왔는데 10시 반경에 C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시 반에 돌아온 이 C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2명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둘이 싸워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근데 여기 방안의 구조를 보면 여기 작은 상, 소주병,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집주인인 A는 쓰러진 상태로 피가 이렇게 비산이 되어 있어요. B는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에 나체 절단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말을 신고 피를 밟고 돌아다녔던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경찰이 출동할 때 보니까 이 C는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1시 반에 다시 왔다고요? 미심쩍이 몇 개 있네요. C가 범인인 거는 아닌. 장강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CCTV입니다. CCTV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이동을 한 사람이 없고 C가 처음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10시 반에 이 사람이 혼자 나갔거든요. 1시 반에 들어와요. 그런데 모자가 없어요. 그리고 C가 이 사람의 진술은 뭐냐면 간략히 하자면 둘이 싸우고 쓰러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뺨을 때리고 이거 범행도구구나 하고 들었다가 아차 싶어서 내려놨대. 지문도 묻어 있고, 지문이 묻어 있고, 이 사람의 피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직접 증거인데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운 증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증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계획적인지 아주 뭐 비상한 사람인지 전 모르겠지만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정황이 사실 정말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의 유죄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됐는데 형사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을 때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미궁으로 빠지네요. 그러네요. 거기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보자.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것이 혈흔 형태 분석입니다. 혈흔의 기본 원칙은 혈흔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동그랗게 똑 떨어지니까. 여러 개의 핏방울이 있잖아요. 그 핏방울들의 각도를 다 모아보면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됐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온 혈흔들은 꼬리가 생겨요. 이건 진행 방향을 표현합니다. 공격 도구가 예기인지 둔기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기를 찔렀을 때는 핏방울이 가늘어요. 근데 둔기로 공격했다 그러면 핏방울이 두꺼워.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뭐 2대 때렸는지 뭐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A라는 집주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돼갖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약 80회를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B는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져 있다가 이불 위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고 의식이 들면서 이렇게 뒹굴러 나왔다는 거죠. 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둘이 싸웠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 어디에도 서로의 혈흔이 겹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엉겨붙을 일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혈흔 족적이 네. C가 양말을 신고 이동하면서 묻은 족적의 크기와 같다. 네. 는 것이 일단 밝혀졌고요. 그 피는 사망한 A와 B의 혈흔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주인공이야말로 두 사람을 다 공격할 때 흘린 피들을 자기가 밟고 다녔다는 것을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 용의자를. 근데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혐의를 풀어달라. 이렇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건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혈흔 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분석을 해보면 신고 당시에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서 뒹굴러 다니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현상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인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고 또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이 사람이 죽였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신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 너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라고 한 정서 표현이 완전히 배제되고 얘가 범인이야 라는 형식의 결론적인 것들만 신고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아가면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했을 것이다. 정말 끝까지 본인의 자백이 없었지만 흠잡힌 재판을 범인이 수행했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더 이걸 호소하자. 자신 있었던 거지. 1년 동안 체포도 못하고 니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거지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배심원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17년의 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받았네요. 그 정황 증거들이 사실 직접 증거 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모아지고 이 정황 증거끼리 연결되고 이제 고리를 형성해서 아주 강한 어떤 증명력을 가졌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정말 이 사건은 곽 수사의 전 분야죠. CCTV, 혈흔, 프로파일링까지 동원돼서 과학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경찰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간부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폭행해 장기 출혈로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빚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자동차에 부딪히면 상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큰 볼링공으로 엎드려 있는 자기 어머니의 등에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멧을 쓴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에서의 걸음을 거리를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CCTV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법부행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된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영상 분석 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사체의 크기나 길이 등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결국 했나요?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연수원의 교수로 근무를 할 때 신문 기법 과정에 교육을 들어와서 교육을 다 받고 간 사람이에요.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는. 내 수업 다 들었어요. 교수님의 제자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 카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왔느냐 여기서 수갑을 찼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여기 와서 내가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뚫고 들어갈 만한 심리적인 구멍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너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지금 체포가 된 거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우리 형, 할머니를 살해한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네가 그런 법정에서의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나도 마지막에 배려다. 제안이자 배려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서 너 자백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내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팀장한테 야, 네 자백할 거다.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 보험 사기 할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복도에서부터 막 그냥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있거든요. 네. 빨리 범죄를 드러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 부각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핵심은 부인하는 범죄자들한테 막 해라 너 뭐 사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빨리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되겠죠.